안녕하세요, 풀치님들.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풀치님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 집은 지친 하루 끝에 불을 밝히는 창일 수도, 또 누군가에겐 고단한 몸을 눕히고 쉼을 제공하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벗어나고 싶은 창살 없는 감옥일 수도 있겠죠. 진씨에게 집은 위로와 소통의 공간인데요. 그리고 또한 매일의 수고를 견디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살아가죠. 집에 간다는 말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설렘, 그리움, 그리고 아주 가끔은 외로움까지도 이 모든 감정을 껴안아주는 곳이 바로 집이니까요. 지금 잠깐 풀치님들 마음속 집을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추억과 감정을 살포시 꺼내어 보면 어떨까요? 혼자라서 외로운 분들도, 누군가와 함께여서 번잡한 분들도 진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 공간만큼은 편안한 휴식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박효신, 홈. 꿈을 꾸고 있나봐. 흐린 풍경 속에 작은 문 하나. I wanna go home. 저 문을 열어보면 다시 나의 집으로 가는 길 깨어나는 날 느껴 선명해져가는 문 앞에 서 있어. So maybe I'm home.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의 기적이 들려. And the fly on the sky 너를 안고서. And I'm so alive. It seems like I belong here. 나의 세상은 넌 너의 세상은 나인 거야. 구름 위를 걷는 거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걸어나갈 한 걸음 한 걸음 날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야. And the fly on the sky
없더라도 내일은 달려갈래. If you are there beside me. 박효신의 홈으로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이제 7월의 둘째 날이죠. 네, 정말 본격적인 그야말로 여름으로 들어서는 계절인데요. 네, 올해는 더위가 11월까지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예고가 있으니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43번째 영화편이고요. 영화에는 스릴러, 액션, 로맨틱, 판타지, 다큐멘터리 등등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 풀치님들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실까요? 진씨는 늘 말하지만 언니 로맨틱. 네. 로맨틱 지존인데요. 오늘은 이 로맨틱을 넘어 아주 다양한 장르가 믹스되어 있는 추억의 고전 영화 베스트 10 들고 왔습니다. 네. 진씨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좀 베스트 10, 베스트 7 이런 거 순위 매기는 거. 네. 취미 붙였어요. 다양한 것들을 1시간 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영화 속 한 장면만 떠올려도 금세 가슴이 찡해진다거나 또 입가에 미소가 배시시 지어진다거나 또 영화보다 OST가 먼저 생각나는 등 누구나 내 마음속에 1등을 장식하고 있는 추억의 영화 한두 편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순위 선정 기준은 흥행성과 예술성, 대중성, 작품성, 그리고 관객 평점과 평론가들의 평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추억 속에 오래 남을 영화라는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고요. 사이사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속 숨은 이야기들. 네. 똑같은 말이죠. 비하인드 숨은 이야기.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쾌쾌한 냄새의 어둠 속에서 흑백 필름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생생한 추억의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지금부터 도슨트 해드릴 10편의 추억의 고전 영화는 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는데요. 명작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인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전 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입니다. 자, 각설하고 10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10위는 정말 이 영화를 떠올리면 이 줄무늬, 줄무늬 옷부터 하얀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교차되는 줄무늬 옷이 떠오르는데 빠삐용입니다. 1973년작이고요. 불굴의 의지와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린 명작이고요. 빠삐용은 앙리 샤리에르의 그 자전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아서 아주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영화는 살인 누명을 쓰고 이 프랑스령인 기아나의 악명 높은 형무소로 이송된 앙리 샤리에르, 샤리에르 일명 빠삐용의 파란만장한 탈출기를 그리고 있고요.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빠삐용은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송선에서 만난 집회위주범 루이드가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탈출 계획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드가의 돈을 노리는 죄수들로부터 드가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빠삐용은 탈출 자금을 약속받습니다. 기아나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는데 간수 매수 시도가 실패하면서 험한 노역에 시달리고 또 동료 죄수들의 배신과 죽음을 목격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나비수집 상인을 매수하여 그 배를 구입하고 드가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지만 상인의 배신으로 다시 붙잡혀서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고초를 겪는데요. 이 정도면 뭐 그냥 감옥살이 하라는 운명 아닐까요?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최후에는 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악마섬으로 보내진 빠삐용인데요. 상어가 득실거리는 악마섬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파도를 이용해 탈출을 다시 또 감행합니다. 과연 빠삐용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는 그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소설에서는 원래 그 드가의 비중은 적었지만 더스틴 호프만이 캐스팅된 이후 캐릭터가 확장되어서 영화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요. 뛰어난 연기를 펼쳤음에도 스티브 맥퀸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헐리우드 제작자인 로버트 에반스의 부인이었던 알리 맥그로우 아시죠? 영화 러브스토리의 그 여주인공 알리 맥그로우를 스티브 맥퀸이 가로채면서 유부녀였는데 가로챘답니다. 가로채면서 생긴 이 에반스와 맥퀸과의 불화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또한 영화의 유명세로 1996년 부강약품 우리나라의 부강약품의 바퀴벌레 약인 땡땡큐라는 광고에서 이 빠삐용을 패러디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그 TBC나 KBS 그리고 MBC에서 방영 당시 최웅찬, 배한성, 양지훈 등의 성우들이 더빙에 참여해서 영화의 감동을 더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불굴의 의지, 우정,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그린 영화 빠삐용이 추억의 고전 영화 베스트 10 중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9위는 영원한 액션 어드벤처의 클래식이죠. 1981년 개봉작인 인디애나 존스 레이더스입니다. 때는 1936년 고고학 교수이자 모험가인 인디애나 존스는 남아메리카의 밀림에서 황금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죽음의 덫을 간신히 빠져나온 그에게 이 브로디 박사가 찾아와서 언약의 궤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죠. 이 성궤를 찾기 위해 인디는 네팔과 이집트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면서 이 숙적 멜로크와 나치 무리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영화로 직접 확인하시고요.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이 영화는 그 스타워즈의 아버지인 조지 루카스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직접 제안을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할리우드의 대형 제작사들은 이 어드벤처 영화가 흥행성이 없다고, 흥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 제작을 꺼려했다고 하죠. 결국 파라마운트사가 제작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이 명작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 역에는 원래 그 톰 셀릭이 물망에 올랐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TV 시리즈 계약 때문에 이 해리슨 포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조지 루카스는 이전에 스타워즈에서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했었기 때문에 중복 캐스팅을 망설였지만 결국 해리슨 포드는 이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명 시절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 영화의 스토리보드 작업에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네. 그 유명한 명감독 마이클 베이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비록 크레딧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디애나 존스의 여정이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흥미로운 해석도 있는데요. 인디가 없었더라도 나치는 결국 성궤를 찾아 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영화는 1980년대 미국 전체 흥행 1위를 기록하며 시리즈 3편 연속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스필버그 감독은 인디애나 존스를 만든 건 우리지만 그는 언제나 대중의 것이었다라며 팬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죠. 2023년 해리슨 포드는 80세의 나이로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통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며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불멸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인디애나 존스가 9위를 차지했고요. 자, 추억의 고전 영화 베스트 10, 다음은 8위입니다. 8위는 릭 베송 감독의 1994년 작품 레옹입니다. 레옹. 네. 액션과 드라마 그리고 독특한 유머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먼저 영화의 배경은 뉴욕입니다. 장 르노가 연기한 이 레옹은 고독한 청부 살인업자로 냉정하고 또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가죠.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어느 날 이웃집 소녀의 마틸다 즉 나탈리 포트만이죠.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이 소녀를 만나면서 송두리째 바뀌죠. 마틸다는 부패한 FDA 요원인 스탠스필드, 즉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했는데 이 일당에 의해 가족을 잃고 또 의지할 곳 없이 레옹에게 기대게 됩니다. 레옹은 처음에는 마틸다를 냉정하게 대하지만 점차 그녀에게 그 암살 기술 등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유대감을,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마틸다가 가족의 복수를 꿈꾸면서 레옹은 자신의 그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고 영화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옹의 냉혹한 직업 세계와 마틸다의 순수함이 이 대비를 이루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특히 장 르노와 나탈리 포트만의 뛰어난 연기 앙상블은 영화의 완성도를 또 한층 높여주기도 했고요. 릭 베송 감독이 16세 때 쓴 각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원래 마틸다 캐릭터의 나이를 더 많게 설정하려고 했지만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나탈리 포트만은 무려 2,000명이 넘는 경쟁자를 뚫고 마틸다 역을 따냈다고 하죠. 캐스팅 디렉터는 처음에는 이 포트만이 너무 어려서 이 역할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오디션에서 보여준 감정 연기에 너무 깊게 삘이 꽂혀서 바로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마틸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발견하고 레옹의 집으로 태연하게 걸어가는 장면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자 릭 베송 감독은 그녀의 눈 주위에 민트 오일을 발라가면서 눈물을 유도했다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눈물 안 나면 파스 바르고 또 안약 같은 거 일부러 넣어서 눈물 막 짜내고. 삭제된 장면들도 많은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마틸다가 직접 흡입하는, 그러니까 흡연하는 장면,
또 총을 쏘는 장면, 또 레옹이 마틸다에게 수건을 가져다주는 장면 등 마틸다가 스탠스필드와 함께 그 자폭하는 결말 등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DVD와 블루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부가 영상과 감독, 또 배우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 본래 시나리오의 내용과는 다른 야설 수준의 묘사와 그 수위 높은 배드신 장면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소문입니다. 소문. 카더라 통신. 레옹은 메가박스에서 진행한 당신이 원하는 영화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해서 메가박스 단독으로 또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OST도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죠. 레옹 OST 중 스팅의 Save on My Heart, Save on My Heart,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OST 중 존 윌리엄스의 인디아나 존스 테마 두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f I told her that I loved you, you made m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but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For those who speak know nothing,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and those who fear are lost.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인디아나 존스와 레옹 OST 두 곡 듣고 왔고요.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7위. 7위 들어갈게요. 7위는 1982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가 7위에 랭크됐습니다. 어느 날 외계 행성에 온 E.T.는 동료들과 떨어져서 지구에 홀로 남게 됩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E.T.는 우연히 소년 엘리엇의 집으로 숨어들게 되고 엘리엇은 E.T.를 발견하고 그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죠. 엘리엇은 E.T.와 함께 지내면서 E.T.의 초능력과 순수한 마음에 감탄하고 E.T. 역시 엘리엇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E.T.의 존재는 곧 정부 기관에 발각이 되고 E.T.와 엘리엇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E.T.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치고 또 E.T.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데요. 마침내 E.T.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주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엘리엇과 E.T.는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E.T.는 떠났지만 엘리엇은 E.T.와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며 성장해 나가죠. E.T.는 개봉 당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며 이 SF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E.T.와 엘리엇의 그 손가락을 맞대면서 교감하는 장면 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딱 마주치면서 잘 안 되네요. 왜 안 마주쳐지죠, 저는? 이거 예전에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 딱 마주쳤는데 엇나가면은 이게 치맥기 있는 거라고 했던 거. 설마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요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죠.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제작 당시 이혼을 주제로 한 영화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E.T.라는 작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또한 E.T.의 그 독특한 외모는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의 얼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 좀 닮았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입장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닮긴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우정의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SF 영화 E.T.가 7위를 차지했고요. 6위입니다. 6위. 6위는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 영화 카사블랑카가 6위에 올랐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유럽인들이 전쟁의 그림자를 피해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꿈의 땅, 미쿡이었죠. 하지만 미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으니 바로 모로코의 도시인 카사블랑카였습니다. 이곳은 희망과 절망, 또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혼돈의 공간이었죠. 카사블랑카에는 릭스 카페 아메리칸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었는데 냉소적이고 또 고독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국인 릭 블레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릭은 과거의 상처를 숨긴 채 카사블랑카에서 무심한 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은 옛 연인인 일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일자는 저항운동의 영웅인 빅터 라즐로의 아내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여권 문제로 발이 묶인 상황이었고요. 릭은 과거 파리에서 일자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어야 했는데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엇갈리는 감정 속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릭은 일자와 라즐로의 미국행을 돕기로 결심하죠. 자신의 희생으로 일자의 행복을 지켜주려 한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릭은 일자를 라즐로와 함께 떠나보내고 카사블랑카에 남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숭고한 희생정신이 어려있는 듯하네요. 한때 마돈나가 직접 주연을 맡아 카사블랑카를 리메이크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화라는 이유로 모든 스튜디오에서 또 제작자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제작이 무산되었던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영화 속 명대사로는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하는 고 명대사가 있었죠. 이제 직역을 하면 이 술잔에 당신의 모습이 비쳐요에 가깝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영화에 과도하게 감정이입한 나머지 이런 의역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간지나잖아요. 이 술잔에 당신의 모습이 비쳐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네. 멋있잖아요. 네. 성공. 네. 어쨌든 번역가의 의역이 길이길이 영원히 영화사에 남을 명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카사블랑카는 1944년 제1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색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요. 미국 작가조합에서 선정하는 역대 가장 훌륭한 베스트 각본 101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함프리 보가트와 또 잉글리드 버그만의 섬세한 연기로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고뇌를 깊이 있게 다룬 영화 카사블랑카가 6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1965년에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5위에 랭크됐네요.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작품으로 오스트리아 폰트랩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의 수녀 지망생인 마리아입니다. 수녀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마리아는 폰트랩 대령의 7명의 자녀의 가정교사로 이제 파견이 되죠. 엄격한 군대식 교육을 받으며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면서 서서히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마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나누고 또 폰트랩 가족에게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와 이 폰트랩 대령은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원장 수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다시 폰트랩가로 돌아가서 결국 폰트랩 대령과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합병되면서 폰트랩 가족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척하며 오스트리아를 탈출하게 됩니다. 감행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영화와 실제 폰트랩 가족의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폰트랩 가족은 영화와는 달리 7명의 자녀가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마리아는 모든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아닌 이 성웅녀를 당시 앓고 있던 아이의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마리아와 폰트랩 대령이 오스트리아 탈출 직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영화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레미송, 또 에델바이스 등 영화에 삽입된 아름다운 음악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스토리. 사운드 오브 뮤직이 추억의 고전 영화 베스트 10 중 5위, 딱 중간. 미들 5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은 4위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4위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불멸의 명작 시네마 천국이 4위에 랭크됐습니다. 시네마 천국은 성공한 영화 감독인 살바토레가 알프레도라는 인물의 부고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시작됩니다. 영화는 토토, 즉 살바토레가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성장하는 과정과 그 여정에서 만난 그 영사기사죠.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와의 특별한 아름다운 관계와 우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주인공 토토는 어린 시절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영화를 사랑하게 되고 마을의 영화관인 시네마 천국에서 영사기사로 일을 하던 알프레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영사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되죠. 영화관 화제와 알프레도의 실명, 또 엘레나와의 사랑, 그리고 알프레도의 조언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 토토. 수십 년 후 알프레도의 장례식 참석을 계기로 그는 다시 고향을 찾게 되고 알프레도가 남긴 키스 장면만 모은 그 필름을 보고서 영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잊고 지내던 첫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이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봉했을 때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편집된 후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게 되죠. 극장판 외에도 감독판도 존재하는데 이 편집된 부분에는 토토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묘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여름 야외 상영 장면은 세팔루라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현재도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니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사실 이탈리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이에요. 죽기 전에 가봐야겠어요. 알프레도가 남긴 키스 장면 모은 필름은 사랑과 추억의 유산이자 영화에 대한 헌정을 상징하고 있고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또 엔니어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영화 시네마 천국이 추억의 고전 영화 베스트 10 중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네마 천국 OST 중 엔니어 모리코네의 러브 테마 듣고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Posso prendere? Allora me lo posso prendere?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였던 러브 테마 엔니오 모리코네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자, 빠르게 3부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계속 말이 빨라지고 있죠. 네, 모터보트 달린 것 같아요. 네. 자, 3위는 웅장한 스케일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영화의 고전이죠. 배너입니다. 배너. 때는 서기 26년 로마 제국 시대의 예루살렘이고요. 유대 귀족인 유다 배너는 로마군 사령관으로 돌아온 옛 친구 메살라와 재회합니다. 하지만 메살라는 배너에게 로마와 협조할 것을 강요하고 배너가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금이 가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총독 부임 축하 행렬 중 배너의 여동생인 테르자가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리면서 총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메살라는 배너 가족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번역죄를 씌워 누명을 씌워서 배너는 노예로, 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노예로 팔려간 배너는 3년간 갤리선에서 고된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해전에서 로마 집정관인 퀸투스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주고 아리우스는 배너를 양자로 삼아서 자유와 명예를 되찾아 주죠. 그는 로마에서의 귀족 생활을 뒤로하고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집사딸인 에더스와 재회하며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복수를 향한 그의 갈망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아랍 족장인 일델림의 도움으로 전차 경주에 참가하게 된 배너는 마침내 메살라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영화에서 전차 경주 장면은 정말이지 압권이죠.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고 또 엄청난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걸로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메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배너를 해치려 하지만 결국엔 배너가 승리를 하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메살라는 죽기 전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나환자들의 골짜기로 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절망에 빠진 배너는 희망과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족과 함께 예수를 찾아가죠. 예수는 반란의 수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배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누이의 병이 낫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결국 배너가 예수를 통해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택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배너는 제작기간만 10년, 동원된 또 출연진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어마어마하죠. 의상 제작자 엘리자베스 하페드는 100명의 의상 제작자와 또 200명의 조각가 워크숍을 지휘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합니다. 특히 전차 경주 장면 촬영에만 3개월이 소요되었고 1만 5천여 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고 하는데, 이 경주 장면 제작비만 전체 예산의 25%인 400만 달러가 투입이 됐다고 하니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셈이죠. 영화는 어쨌든 결국 흥행에 성공했고 7,500만 달러라는 수익을 올립니다. 2016년에는 티무르 베크암 베토프 감독이 배너를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배너는 기독교적 색깔이 진한 영화의 대표작이지만 2006년 미국 영화 연구소 선정 가장 감동적이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미국 영화 100편에 포함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의회 도서관 연구 보존 영화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2위입니다. 2위. 배너는 저 어렸을 때 단체 관람을 했어요. 중학교 때 단체 관람했던가? 곧 초등학교 때 했던가? 네.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단체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2위는 1939년에 개봉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한 여인의 강렬한 생존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남북전쟁 직전의 미국 남부이고 아름다운 조지아주의 타라라는 농장입니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빼어난 미모와 넘치는 매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인물로 그려지죠. 그녀는 애슐리 윌크스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또 애슐리 윌크스는 멜라니 해밀턴과 결혼을 해버리고 말죠. 질투에 눈이 먼 스칼렛은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고 불행히도 찰스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스칼렛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요. 애틀랜타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의 도움으로 고향인 타라 농장으로 간신히 돌아오지만 전쟁이 휩쓸고 간 타라는 폐허로 변해 있었고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스칼렛은 농장에 부과된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의 약혼자를 가로채 결혼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며 돈을 모으지만 그녀의 삶에는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스칼렛의 곁을 맴돌던 레드 버틀러는 마침내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지만 스칼렛은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결국 레드 버틀러와의 관계는 불화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딸 보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녀는 파국을 맞습니다. 멜라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스칼렛은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 레드 버틀러였음을 깨닫지만 그는 이미 그녀 곁을 떠난 뒤였고 절망에 빠진 스칼렛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되뇌이며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하죠. 이 장면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명장면으로 요즘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 영화사에 또 길이 남을 한 장면이기도 하죠. 스칼렛 오하라 역을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400명이 넘는 여배우들이 오디션을 봤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비비안니가 캐스팅되었는데 영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 모든 우려를 잠재웁니다. 레드 버틀러 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클라크 케이블이 맡았고요. 처음에는 역할을 고사했다가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죠. 제작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는데 데이비드 오 셀즈닉은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영화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감독이 3번이나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39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는 개봉 이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노예 제도를 미화하고 또 인종차별적인 묘사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엄청난 흥행의 성공을 거두면서 흥행물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라도 역대 최고 흥행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등 9개의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영화 제작 당시 배우들의 출연료 격차가 매우 심했는데 이 클라크 케이블은 비비안니보다 무려 엄청나게 많은 훨씬 많은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흑인 배우들의 임금은 또 너무 낮았다고 하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개인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생존을 다룬 대서사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추억의 고전영화 베스트 10 중 2위를 차지했고요. 자,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해줘야죠.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Godfather. 네, 바로 대망의 1위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바로 그 작품 대부입니다. 대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이 영화는 마리오 푸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940년대 후반 뉴욕을 배경으로 꼴리오네 가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가족, 권력, 충성심,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며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영화는 꼴레오네 가문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이 돈비토 꼴레오네의 딸인 코나 꼴레오네의 성대한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이 결혼식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솔로조라는 인물이 돈 꼴레오네에게 마약 사업 동참을 제안하지만 꼴레오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꼴레오네 가문과 또 다른 마피아 패밀리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도화선이 되는데요. 결국 돈 꼴레오네는 암살 시도를 당하고 이는 가문 내 권력 다툼과 복수에 불길을 지피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원래는 가업에는 뜻이 없었던 마이클은 아버지의 복수와 또 가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피아의 세계에 발을 들인 후 솔로조와 또 맥클러스키 서장을 살해하고 시칠리아로 피신하며 점차 폭력과 냉혹함에 물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경쟁 가문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이 꼴레오네 가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마이클이 대부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고 가족 내부의 배신자까지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파라마운트 회장은 이 말론 블란도의 캐스팅을 놓고 이전 그의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했고 또 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캐스팅을 처음엔 좀 꺼려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코폴라 감독과 마리오 푸조는 브란도를 강력하게 원했고 결국 브란도는 테스트를 거쳐 노게런티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캐스팅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알파치노의 캐스팅 역시 쉽지 않았는데 스튜디오는 당시 신인이었던 이 알파치노의 캐스팅을 반대했지만 이 코폴라 감독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 마이클 역을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배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결국 성공했잖아요. 네. 그 알파치노 아니었으면 누가 그 역할을 그렇게 감칠나게 실감나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촬영이 시작된 후에도 알파치노는 끊임없이 자리를 위협받았지만 이 뛰어난 그만의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갑니다. 영화 제작 초기에 뉴욕 마피아의 압력도 상당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제작진은 그들을 설득하여 뉴욕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몇몇 실제 마피아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지니스의 힐링하트 도슨트 43번째 미술편 추억의 고전영화 베스트 10 대망의 1위는 영화 대부가 차지를 했고요. 시간은 없고 또 할 말은 많고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놓친 부분도 많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오늘은 10위까지만 순위를 정했지만 사실 이 이외에도 시민 케인, 로마의 휴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또 애수, 콰이강의 다리, 오즈의 마법사, 10개, 또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스필버그 감독의 스타워즈, 또 007 시리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등 네, 아주 엄청난 명작들이 너무 많죠. 네,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추억의 고전영화 베스트 10 2부에서 방금 언급한 작품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부 OST 중 Speak Softly Love 듣고 마무리할게요.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part. We're in the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warm.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belie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belie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영화가 예술이 되는 순간, 영화는 기억의 조각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입니다. 고전은 늘 새로운 해석을 낳죠. 오늘 소개한 10편의 고전 영화는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감정과 이데올로기, 또 시대적 상황과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퇴근길 지친 마음을 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삶과 정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추억 속 고전 영화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걱정, 근심, 우울 모두 떨쳐버리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진씨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